안녕하세요. 방구석 여행자 강정모입니다. 오늘은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강렬하고 화려한 빛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예술기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베네치아를 그저 낭만적인 도시로만 인식하곤 하는데요. 과거 베네치아는 동양과 서양을 이으며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유럽 예술과 문화의 중심이 되면서 수많은 도시들의 이상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14세기 토스카나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페트라르카는 이곳을 문두스 알테르, 즉 또 다른 세상이라 부르기도 했었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있었으며 그 막강한 불을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가 피어났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또 다른 세상이자 세상에 다시 없을 그런 곳이었었죠. 이번 여행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해상무역 공국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베네치아의 강렬한 기억들입니다. 마치 뜨거운 에스프레소 한 잔과 같은, 에스프레소는 부드럽고 달콤한 카푸치노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 경험에 가깝죠. 베네치아는 태생적으로 강렬한 도시였습니다. 그 강렬함과 부유함이 일궈냈었던 찬란한 예술품들이 있는 베네치아 아카데미아 미술관과 20세기 초 탄탄한 재력을 바탕으로 뜨겁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패기 구겐하임 컬렉션은 이 도시의 화려함을 만끽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화려했던 베네치아로의 시공간을 초월한 예술기행 시작해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베네치아는 해상무역의 전성기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항구에는 아드리아해를 건너 갓 도착한 배들이 가득했었고 수로를 따라 구하기 어려운 비단, 향신료, 서적, 그리고 값비싼 천연 염료와 색소로 넘쳐났었죠. 당시 물감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조제했었지만 베네치아에서는 물감을 만드는 업자들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시기 화가들은 화려한 물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색채의 향연을 일궈냈었죠. 이들이 바로 조바니 벨리니, 조르조네, 티치아노, 베로네세, 틴토레토 등 이른바 베네치아 화파라 불리우는 화가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베네치아 아카데미아에는 그 시절 찬란했던 색채의 향연을 느껴볼 수 있죠. 먼저 베네치아 아카데미아에 들어서면 조바니 벨리니의 성모자와 성녀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품은 특별히 밝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인물의 윤곽이 어둠과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어둠 너머의 성모자와 성녀들은 더욱 경건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예수를 감싸진 성모 마리아의 손길에서 어떤 화가도 표현할 수 없는 기품과 부드러움이 느껴지죠. 조바니 벨리니는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를 이끌었었던 화가이며 베네치아 화파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화가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윤곽과 풍부한 색채를 바탕으로 구도와 대생을 중요시했었던 피렌체나 로마 화파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베네치아 화파만의 스타일을 확립시킨 화가죠. 그 유명한 티치아노, 조르조네, 틴토레토, 베로네세가 모두 그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입니다. 성모자와 성녀들은 그가 전성기 때 구사했었던 섬세한 표현력을 잘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조르조네의 템페스트, 폭풍우라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베네치아 아카데미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조르조네는 바로 조바니 벨리니가 운영하던 공방의 견습생으로 그의 제자였습니다. 처음 이 그림을 봤을 때의 첫 인상은 암담함 그 자체였는데요. 목동과 여인의 표정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처럼 보였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삶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두 남녀의 표정과 그들 너머로 먹구름까지 다가오며 불길하게 흔들리는 나무들, 폭풍 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 느껴지는 명작입니다. 특히 청록색 먹구름의 존재감과 구름을 찢는 번개의 존재감이 너무나 강렬했었죠. 그림을 다시 보고 있으니 어쩌면 저 먹구름 너머에는 천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구름을 가르는 섬광은 사실 구름 속에 가려져 새어나오는 에덴 동산의 빛이 아닐까 하는. 그리고 베네치아에서 꼭 만나야 할 인물이 있죠. 바로 티치아노입니다. 티치아노 역시 벨리니가 공방의 견습생 출신으로 조르조네가 그의 동문이었죠. 조르조네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전염병으로 요절한 것에 비해서 티치아노는 90에 가깝도록 살며 성모 승천, 우르피노의 비너스 등 수많은 명작들을 남겼었습니다. 그는 베네치아의 미술을 빛낸 인물로 자신의 활동 범위를 전 유럽으로 넓혀 그 명성이 자자했었던 인물인데요. 생전의 부와 명예를 모두 누렸고 서양 미술사에서는 기념비적인 인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색채의 대가, 회화의 군주라 불렀으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었던 까르 5세는 그를 전속 화가로 임명하며 기사자기를 내렸을 정도였었죠. 그는 화려한 빛으로 충만한 수상도시 베네치아의 빛을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닌 색채로 끌어내 승천하는 성모 마리아의 장면으로 베네치아 화풍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만날 작품은 그가 죽기 직전에 남긴 피에타입니다. 티치아노는 이 작품을 채 완성하지 못하고 1576년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작품을 우리가 익히 보아온 티치아노의 작품과는 많이 다릅니다. 색채의 마술사라 불리우며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를 자랑했었던 그 티치아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둡고 거칠기만 하죠. 강하고 거친 표현을 위해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 남긴 얼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치아노는 그림 속 죽어가는 예수의 팔을 붙들고 있는 늙은 노인의 모습에 자신을 그려넣었습니다. 후회와 고독으로 점철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거짓없이 담아둔 것이죠.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이었었지만 그도 생의 마지막에는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신과 어머니의 사랑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카데미아를 나와 두 번째 목적지인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은 사실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서양 여행자들에게는 필수 코스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미술관 안에는 피카소, 브라크, 듀샹, 레제, 브랑쿠시, 칸딘스키, 달리 등 현대 미술의 선구자들의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이 작품들을 수집했던 페기 구겐하임은 정말 탁월한 안목과 재력을 지닌 컬렉터였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영화보다 더 흥미로운 일생 이야기도 여행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페기 구겐하임은 뉴욕의 명문가인 구겐하임가의 상속녀였었고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19세기에 광산업으로 거부가 됐었던 마이어 구겐하임입니다. 큰아버지가 구겐하임 재단의 창시자인 솔로몬 구겐하임이죠.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과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바로 이 구겐하임 재단의 소유입니다. 페기 구겐하임의 전설적인 인생 스토리는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할 때 신사답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며 브랜디와 시가를 달라던 노 신사가 바로 페기의 아버지 벤자민 구겐하임이었습니다. 그렇게 페기 구겐하임은 아버지를 잃고 상속녀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21년 파리로 떠난 그녀는 몽파르나스에서 마르셜 듀샹을 만나 현대미술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녀는 나는 현대미술에 대한 건 전부 듀샹에게 배웠다 라고 말할 정도였었죠.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현대미술은 천대받을 때였었지만 그녀는 입체주의와 초현실주의 등을 받아들이고 여러 예술가와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안목을 더욱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구겐하임 젠이라고 하는 갤러리를 오픈하며 활약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갤러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엘리트주의가 만연한 보수적인 영국에서 현대미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설상가상 유럽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결국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유대인의 피가 흐르던 사람들은 하루빨리 유럽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인 그녀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파리로 향했죠. 그리고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기 전에 파리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작품씩 칸딘스키, 브라크, 페르낭 레제의 작품 등. 그리고 그녀는 미술품을 가구처럼 포장해 배에 실어 뉴욕으로 옮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1942년 어느 날 패기는 뉴욕에서 금세기 예술 갤러리를 열고 그동안 모아왔던 작품들을 전시하게 됩니다. 사라질 뻔했던 유럽의 현대 예술이 다시 뉴욕에서 피어나는 순간이었었죠. 사람들은 그녀에게 전쟁으로부터 현대 예술을 지켜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그런 찬사에 무관심했었죠. 그녀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은 잭슨 폴록을 발굴해낸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실 당시 잭슨 폴록은 무명이었었고 재능을 펼치고 있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술계도 유럽 출신의 예술가가 중심이었었기에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미국인 작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었죠. 패기는 그가 마음껏 캔버스 위에 물감을 흘리고 튀기고 쏟아붓도록 도와주었죠. 그렇게 잭슨 폴록은 패기의 후원 아래 자신의 재능을 펼쳤고 형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적 에너지를 캔버스에서 마음껏 뿜어내었습니다. 유럽 미술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액션 페인팅의 세계를 구축해낸 것이죠. 1943년 패기는 금세기 예술 갤러리에서 잭슨 폴록의 첫 개인전을 열어주었습니다. 슈퍼스타 잭슨 폴록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더불어 유럽 예술 영향 하에 있었던 미국이 문화적으로 독립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47년 어느 날 그녀는 뉴욕의 갤러리를 접고 호련히 베네치아로 떠났습니다. 베네치아로 향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의 도시가 주는 빛의 향연 때문이었다 라고 말했었죠.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 금세기를 넘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시시각각 빛의 기적이 일어난다. 동틀 무렵 떠오르는 태양이 물 위에서 펼쳐지는 마법은 거의 심장을 먹게 할 지경이다. 그리고 그날의 명작은 바로 일몰의 시간, 빛이 물 위에 머무르는 순간이다. 그녀는 18세기 중반에 지어진 대리석 건물인 팔라조 베니에르 데이 레오니를 매입해 여생을 보내다 1979년 세상을 떠납니다. 그 저택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죠. 저택 안에는 잭슨 폴록의 작품을 비롯 베르낭 레제, 티시앙, 피카소, 샤갈, 칸딘스키, 몬드리안, 후안미로, 루치오 폰타나 등 그녀가 유럽에서 구해내고 미국에서 발굴한 현대미술 선구자들의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미술관의 메인 로비로 가면 대운하로 향하는 또 하나의 현관문이 나오는데요. 그 문을 통과하면 바로 마리노 마리니의 도시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한 남성이 운하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말 위에 앉아 있는데 그 19금적인 모양새 때문인지 관람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작품이죠. 하지만 이 적나라한 작품은 보기 민망하다기보다 어쩐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잭슨 폴록의 작품을 마주했을 때 자유로움에서 오는 그 감정적 카타르시스와 비슷하죠. 남의 시선을 따지고 잴 필요 없이 거리낌 없이 표출되는 욕망. 패기 구겐하임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돈을 위해서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술을 사랑해서 작품을 수집했죠. 심지어 복잡한 스캔들로 그 업적이 평가절하받기도 했었지만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정 위대한 아트 컬렉션을 완성한 컬렉터가 되었죠. 왠지 걸크러쉬의 원조격인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남의 눈치를 볼 시간에 한 작품이라도 더 보아라. 자, 이제 미술관을 나와 베네치아의 유일한 목조다리 아카데미아 다리를 건너 대운하를 산책해 보겠습니다. 구불구불 골목길을 따라 10여 분 정도 걸으면 산 마르코 광장에 도착하죠. 과거 베네치아로 오기 위해선 누구나 이 광장을 지나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 감탄한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자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플로리안이 있습니다. 베네치아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이곳 야외 테라스에 앉아 에스프레소 한 잔을 시켜 하루의 피곤을 달래곤 하죠. 이렇게 베네치아 예술기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프레소처럼 강렬하고 화려한 경험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하루가 또 있을까요? 오늘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여행자 강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